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황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어쨌든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첫 행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렇게 좋은 대표님들 뵙게 돼서 또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 제 소개 잠깐 드리면 뭐 대단한 사람 전혀 아니고요. 저는 대기업 또는 뭐 여러 가지 테크 기업들, 글로벌 테크 기업들에서 인사 업무만 한 30년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실만한 회사로는 이제 반도체 쪽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가 초기에 야후 99년도에 야후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닷컴 버블도 다 겪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컨설팅 펌에 좀 있다가 그 다음에는 구글 코리아가 초기에 한국 들어올 때 2007년도에 이제 구글 코리아에서 인사와 조직 세팅하는 업무를 좀 했었고, 그 다음에는 구글 본사로 건너가서 구글 본사가 이제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때, 그러니까 검색 광고 제외하고 그 다음에 소셜이라든가 뭐 앤드로이드라든가 커머스, 맵스 이런 거 할 때 거의 특공대처럼 투입돼서 인사 조직 세팅하고 리더들 뽑고 이런 업무들을 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 사업체 퀀텀 인사이트라고 하는 제 사업체를 차려서 지금 한 40여 개 되는 회사의 인사 자문 업무를 하면서 이제 한컴의 사회이사로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물론 업력이 오래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지난 한 15년 가까이 거의 계속 우상향 성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전 시대, 그러니까 뭐 리만 사태라든가 또 심지어는 IMF까지 겪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한 9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성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작년 말 이후로 크게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6개월, 한 9개월 정도 동안에 제가 대표님들 만나 보면 이제는 어떤 뭐 기술적인 이슈라든가 뭐 이런 이슈보다는 그 막연한 불안감, 이게 앞으로 1년 후는 어떻게 될 거냐, 2년 후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또 펀딩이 또 런웨이가 확보되어 있는 분들은 조금 덜하기도 하지만, 근데 상대적으로 한 70% 정도 되는 스타트업들은 사실은 생존의 문제에 좀 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뭐 같이 대표님들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좀 좋지는 않아요. 저는 뭐 결론상으로 말씀드린다, 오늘 뭐 뒤에 질문도 받겠지만 결론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대표님들의 이 건강, 정신적인 건강, 웰니스, 이 부분이 저는 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경영의 뭐 스킬,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한 1년 동안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중심 잘 잡고 힘내셨으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난 지금 굉장히 행복하다 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너무 좋아, 이런 분 계세요? 김재현 대표님 행복한 거 아닌가요? 계시군요, 그런 분. 네,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들 지금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아까 이게 말씀드렸듯이 상황적인 것도 있지만 스타트업 대표라는 게 어떤 직업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로 질문 드리는 게 이런 거죠. 이 숫자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뭔지 1, 3, 10, 30, 100, 300, 1000, 3000, 10,000, 30,000.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직원 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이게 이제 히로시 미키탄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어떤 이론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관찰한 걸 얘기해 주는 건데, 기업이 성장할 때는 그 숫자마다 한 명이 창업을 하고 또 공동 창업을 하고 10명이 되고 30명 되고 100명, 300명, 1000명, 3000명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 각각의 숫자들이 변곡점이거든요. 조직에 있어서의 하나의 변곡점을 이루기 때문에 그 숫자를 히트할 때마다 조직은 완전히 그 전과는 다른 차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뭐 LG그룹이나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만 명이 넘었죠. 그래서 이 수열로 가게 되면 10만 명 다음에 한 30만 명인데 10만 명에서 30만 명 갈 때까지 몇 년 걸릴까요? 못 가는 회사가 대부분이고요. 대부분 한 재계 10위권에서 다 밀려나고 하기 때문에 못 가는 회사가 대부분이고, 간다고 하더라도 뭐 한 10년 이상 걸리죠. 근데 여러분들을 한번 우리 회사의 직원 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1, 30, 30, 지금 대부분 30 언저리거나 적거나 30이 넘는 기업도 물론 일부 전 보이긴 하는데 대부분은 그 언더일 거거든요.
근데 그 1, 30, 30까지를 아마 어떤 회사는 6개월 만에 바바바박 했던 회사들도 있을 거고 어떤 회사는 1년 또는 2년 동안에 그걸 다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 CEO라는 게 굉장히 극강의 경영 스킬이 필요한 또는 내가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를 온전히 다 몸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잡을 선택하신 거란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1, 30, 30 저는 30에서 히로시 미키타니랑 좀 다르게 보는 거는 60이 한 번 더 있거든요. 60을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100으로 가는데 요 30에서 100 가는 30, 60, 100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 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가 약간 청소년기 그 질풍노도의 시기 같은 거예요. 막 가출도 한번 하기도 하고 엄마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이런 시기인데 이때 우리 집이 잘 살면 괜찮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돈으로 메꿔주기도 하고 치료비도 내고 이러면 되는데 이게 크로스가 엇갈리면 이게 우리 지금 회사도 지금 힘든데 회사가 지금 힘들다는 거는 30에서 160, 100명을 가는 그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데 옛날처럼 펀딩이 거의 확실시되고 웬만큼 뭐 POC 잘 나오고 뭐 베타 잘 나오면 펀딩 빵빵 받던 시기에는 이 성장통을 쉽게 넘어가는데 이게 지금 30에서 60명 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경제까지 이렇게 다운턴으로 가고 있게 되면 그 부담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딱 그 시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별로 스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대부분 만약에 30에서 100명 사이 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힘드실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시기를 어떻게 넘길 거냐가 중요한데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작년까지 생각했던 그 조직 운영 방식이나 인사하는 방식 이거랑은 분명히 차원이 다른 식의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마 작년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큰 고민거리는 뭐였어요? 우리 이 경제 위기 오기 전까지 제일 큰 인사적인 문제는 어떤 거였나요? 연봉, 인플레이션. 그렇죠. 네카라쿠베가 다 올려놨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결국은 채용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 조직 역량을 올려야 되는데 너무 비싼 거죠. 근데 돈은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넥스트 펀딩 있으니까 뭐 하긴 하지만 그래도 준다. 우리 초봉 4,500으로 올린다. 이게 됐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게임이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99% 회사가 지금 다 채용은 거의 문 닫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떤 이슈로 가고 있냐면 살아남는 이슈로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신 질문지도 보면 다 조직 다운사이징에 대한 조직 다운사이징 하는데 인사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법률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이 얘기가 지금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커스가 완전히 좀 달라져 있는 거죠. 완전 생존 이슈로 좀 다 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인사의 포커스 자체를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먼저 인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서 물론 한 1년에서 1년 반 동안은 제가 보기엔 성장 동력은 좀 잃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막 가스를 팍팍 그냥 악셀레이터를 밟고 가는 건 제가 무모한 거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플래토가 오거나 작전상 약간 스케일 다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조직의 에너지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이렇게 우리가 작전상 후퇴를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나 특히나 이 CEO들이 갖고 있는 이 패션과 미래 비전이 죽으면 이거는 진짜 살아날 방법이 굉장히 없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제가 여러 스타트업들 관찰을 해보면 일부 회사는 굳건히 지금 잘 버티고 있는 반면에 일부 회사들은 CEO들 지금 공황장애 오고 제가 그 굉장히 유명한 카운슬링 하는 분들 소개시켜 드리고 이분들 맨날 울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옆에서 보기가 안타까울 정도로. 그래서 그런 어떤 본인이 중심을 잡아야 조직의 힘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근데 그 핵심이 저는 긍정적인 것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1,000억 투자 받아도 우리가 넥스트 펀딩 못 받고 꺾어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다 휴지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살아남아야 되는데 제 경험상 그런 야후부터 시작해서 쭉 이런 회사를 다녀봤을 때
회사가 서스테이너블하게 오래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제 경험상은 이 긍정적인 데 있다. 이 긍정적인 게 뭐냐면 그냥 뭐 저 사람 부정적인 거야 할 때 그 부정의 반대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초심,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이 미션과 비전, 이거를 더 타이트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 만들고 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데 자신감을 갖고 끌어나가는 거. 물론 쉽지 않죠. 지금 계속 위기 상황 오고 또 펀딩도 계속 런웨이 줄어들고 이러고 있는데 쉽지 않지만 결국 그거를 끌어가는 거는 CEO의 힘이거든요. 그거를 잘 유지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질문에도 나와 있지만 약간의 택티컬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좀 조직이 긍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리더들이 멘탈리 강해야 된다. 멘탈리 강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그 대표님도 계시지만 잠을 일단 잘 주무셔야 되고요. 잠 못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는 인사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오늘 뭐 질문도 많이 하시고 성과 평가, 뭐 인센티브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이 불황이 꺾이는 거를 1년 반 정도는 공통적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그 1년 반 동안은 우리가 평소에 알았던 그 전통적인 인사는 조금 벗어나셔야 될 거다. 거기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핵심으로 가서 스타트업에 맞는 인사를 하셔야 돼요.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남들 흉내내고 뭐 OKR 좋대, 뭐 애자일, 뭐 스파티파이의 스쿼드 조직 좋대.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평가를 뭐 1년에 4번 하고 뭐 구글처럼 뭐 캘리브레이션 하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에 좀 더 본질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구성원들에게 피드백을 잘 주고 성장할 수 있는 이거를 만들어주는 테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뭐 쿨해 보이고 뭐 팬시해 보이고 이거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를 바라보실 때 이거를 하나의 각각의 스탠더론인 프로그램으로 보시기보다는 조직의 관점에서 좀 더 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조직이 어떻게 지금 살아남고 2년, 3년 후에 살아남고 그게 더 지금보다는 좋은 상태가 되게끔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뭔가 조직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시간 되면 조직 얘기도 좀 하겠지만 조직이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조직도 우리가 이제 뭐 CEO가 있고 C-레벨 CTO, CMO, CPO가 있고 그 밑에 실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팀장들이 있고 이런 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단편적인 조직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벗어나서 이 조직을 어떻게 우리가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5가지 요인이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전략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우리 회사가 지금 전략이라는 거는 이러한 그 내외부 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뭐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하는 게 전략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전략을 명확하게 내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런 내외부 상황에서는 어떤 조직 구조가 적합한 거냐. 그 옵션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옵션들을 잘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조직 구조에 해당하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었으면 그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고 정보가 어떻게 흘러다녀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게 세 번째 프로세스. 프로세스를 옛날과 다르게 린하게 빠르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조직 구조를 빨리 프로세스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리워드 시스템이 필요한 거냐. 옛날처럼 1년에 한 번 급여 인상해주고 인센티브 주는 이 시스템이 맞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마지막에 고려하실 게 이제 사람. 그래서 어떤 인사라는 거를 채용하는 거, 그다음 급여 올려주는 거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 5가지를 홀리스틱하게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눈을 좀 키우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이 시기를 겪게 되시고 이런 생각들을 좀 더 하시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이 위기를 겪고 나왔을 때 굉장히 한 차원 성숙화된 그런 CEO가 되실 일이 분명히 생길 거고 우리 조직도 좀 더 탄탄해지고 힘이 좀 더 붙는 이런 좋은 어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시간은 제가 좀 딱 괜찮나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좀 하이 레벨의 얘기지만 저는 뭐 오늘 뭐 사람들 뭐 레이오프 할 때 뭐 스케일 다운 할 때 이렇게 하세요. 이거보다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말씀들을 나중에 Q&A 할 때 조금 더 녹여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이 인센티브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행운이죠. 그렇게만 갈 수 있으면. 그래서 아마 대부분 조직들 만나보면 그런 생각들은 많이 하세요. 우리는 지금 BEP 안 넘었으니까 인센티브 못 준다, 안 준다. 이런 경우가 사실은 저는 80% 이상인 것 같아요. 저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인데 꼭 거기에 바인딩 되실 필요는 없다. 우리가 런웨이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 그러면 이 인센티브는 꼭 BEP를 넘어서 프로핏이 나기 때문에 주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일을 더 잘하기 위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인건비 중에 내년도 임금 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올해 작년에 잘했던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구분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인센티브를 모든 자원을 내년도 급여 인상에 몰빵하는 게 반드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나눌 거냐. 근데 이 뭐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사실은 회사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는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기본급과 인센티브와 스탁 옵션의 목적을 명확히 아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기본급이라는 거는 아마 이미 다 아실 수도 있지만 기본급은 미래 가치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기본급의 목적은 이 사람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주는 거고 이 사람이 마켓에서의 가치를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 가능성, 이 사람의 역량을 보고 주는 거고 인센티브는 이 사람이 정해진 기간 동안 그게 보통 1년이죠. 지난 1년 동안에 잘한 과거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하는 게 인센티브거든요.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구분 못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일 잘한 걸 가지고 연봉 인상을 엄청나게 해준다든가 이 사람이 역량이 올라간 걸 역량은 좋은 걸 가지고 인센티브에다 막 그냥 퍼붓는다든가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개념적으로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센티브 지급 기준으로 간다 그러면 이 지급 기준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초기에 있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는 이 단위를 잘 하셔야 돼요. 단위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어느 바운더리에 줄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올해 전체적인 마일스톤과 이걸 잘 맞췄으니까 전 사원에게 대상을 줄 거야. 또는 전 사원에게 똑같이 주진 않지만 우리는 부서별로 다르게 할 거야. 예를 들어서 개발 조직이 잘했어. 개발 조직엔 많이 주고 또 BD 조직엔 좀 적게 주고 관리 조직은 뭐 중간 정도 주고 뭐 이렇게 할 건지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개인별로까지 차등을 해줄 거냐 이거를 구분하는 게 가장 저는 크리티컬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뭐 100명도 안 되는데 30명짜리 조직인데 막 팀을 나눠가지고 야 엔지니어가 제일 잘했어. 그다음에 BD들은 올해 잘 못했으니까 또 세일즈 잘 못했으니까 니는 한 푼도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팀이 깨지죠. 그래서 이 보상이 갖는 의미를 생각하시는 게 훨씬 중요하지. 이거를 지급 기준을 뭐 우리가 몇 명일 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신다기보다는 본질에 조금 더 충실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평가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이나 또는 스타트업에 있는 경험이 많지 않은 조직장들을 모셔다 놓고 여러분들 평가 왜 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그래야지 우리 애들 급여 인상해주고 또는 인센티브 뭐 결정하죠. 보통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뚜렷하게 구분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과거 성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재원이 있고 그걸 나눠준다. 그건 회사로서 엄청난 투자예요. 안 그래도 빠듯한 살림에. 근데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그거 준다고 해서 2022년도 성과가 좋아지지 않죠. 그리고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 효과가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내년 12월까지 그 효과가 갈 것 같으세요? 제 경험상 맥시멈 2개월이에요. 임금 인상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거는 올해보다 내년에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2022년에 우리가 100% 달성했어. 그러니까 돈 얼마 줘. 이것도 물론 사람들 일 더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데 그거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내년에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긍정적인 행동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인센티브 500만 원으로 결정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피드백이 가려지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불황기와 관련돼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불황기에서 가장 첫 번째로 바뀌는 게 뭐냐면 우리 불황기니까 임금 인상 동결이야. 또는 작년에 5% 6%였는데 올해는 2%야. 그래서 2%다 보니까 어차피 차등이 안 되니까 우리 똑같이 깔겠어. 이런 결정들을 분명히 하고 계실 거예요. 어차피 3% 2%인데 뭘 차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줘. 뭐 차이 나봐야 뭐 0.5% 정도 차이를 난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직원들이나 아니면 경험 많지 않은 조직장들은 그거 할 거면 뭐하러 평가해요? 오히려 그냥 넘어가지. 이런 판단을 심지어 카카오도 했었어요. 제가 입사하기 전에. 그렇게 한 1, 2년 가게 되면 평가라는 것이 무력화돼요. 평가라는 것이 무력화되면서 평가와 리뷰 피드백은 나눠져야 되는데 이게 동일시되면서 서로 간에 피드백을 주는 것조차가 무너져 버려요. 이게 한 2, 3년 되다 보면 사람들은 내가 뭘 더 잘했는지를 인식 못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안타까워요. 그래서 약간 주제가 벗어나긴 했지만 인센티브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러 가지 미래냐 과거냐에 따라 먼저 판단하시고 팀 전체냐 그다음에 우리 한 조직 기능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나눠 생각하시는 거 이걸 먼저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만약에 조금 큰 조직이다 한 100명 정도 돼서 우리가 예산이 한 2억 정도 있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목적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전사적인 팀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사 팀워크에다가 예산 50% 1억은 전사 팀워크에 대한 보상으로 동일하게 준다. 그 다음에 5천만 원 정도 또는 6천만 원 정도를 부서별로 잘한 조직에 조금 더 차등하기 위해서 약간의 차등을 준다. 나머지 4천만 원은 개인 중에 아주 탁월한 사람들에게 더 얹어준다. 이런 정도 그 밸런스가 제가 보기에는 한 60명에서 100명 정도에 취하실 수 있는 하나의 그 믹스 전략인 거죠. 근데 어느 하나에 몰빵하게 되면 분명히 사이드 이펙트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사에게 몰빵했다. 그렇게 되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어차피 똑같이 받을 거니까. 또는 이 전사가 아니라 기능에만 너무 주거나 팀 나눠서 주게 되면 팀이 깨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 너무 몰빵하게 되면 팀 내에서 또 팀워크가 깨지는 이런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의 상황 여러 가지 지금 어떤 비즈니스의 스테이지 이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직군에 따라서라기보다 저는 이 시기별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10명, 15명일 때 또 30명 갈 때 또 그 이후로 갈 때가 많이 달라지는데 저는 30명 이전에 30명 이전에 스타트업에서 직군별로 이걸 나누고 또 직군별 기대수준을 다 설정하고 그거를 직군별로 다른 성과 매트릭을 적용하고 하는 것은 저는 너무 전통적인데 그 매몰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명 언저리라고 생각하시면 물론 뒤에 계속 진화를 해야 되지만 20명 언저리면은 사실 대표가 다 볼 수 있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너는 뭐 S등급이야 B등급이 하는 것은 전 너무 빠르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만약에 중간에 C레벨이 한두 명 있으면 더 좋죠. 그 사람들 통해서 10명씩 나누든 해서 이 사람들과 회고가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10명, 20명까지의 가장 베스트 프랙티스고요. 그 과정에서 정성적인 얘기로도 충분히 저는 조직 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뭐 너는 S등급이고 B등급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정성적인 피드백이 잘 가고 그다음에
개개인에 대한 매트릭도 사실은 20명짜리 회사에서 의미가 왜냐면 목표가 계속 바뀌어요. 업무 스코프도 계속 바뀌는데 그거를 뭐 그 딱 잣대로 재가지고 너는 며칠까지 뭘 하고 이거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20명짜리 언더라면 한 25명 언더라면 그렇게 상시적으로 원어원을 하는 관계에서 피드백이 가는 걸 먼저 하시면 그게 조직 문화로 좋은 문화로 형성이 되고 나중에 조금 포멀한 리뷰가 돼도 그 수용도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뒤에 포멀한 평가를 하게 되면 오히려 흡수가 되지 않고 그냥 평가와 보상을 위한 하나의 포멀리티로 그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거는 좋은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약간 추상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법. 동기부여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재적인 방법이 있고 외재적인 방법이 있겠죠. 외재적인 방법이라는 건 돈 주고 뭐 프로모션 시켜주고 이런 건데 뭐 이 정도 사이즈의 조직에서 뭐 프로모션 이런 게 사실은 잘 작동할 리가 없죠. 그래서 요즘 제가 자문하는 회사나 스타트업들이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스팟 보너스와 피어 보너스예요. 또는 스팟 보너스와 피어 칭찬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잘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올해 잘한 거를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에 S등급 주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뭐 1,000만 원 주고 급여 5% 인상시켜 줘 봐야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때 인정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연말에 1,000만 원 주는 것보다 내가 잘했을 때 100만 원 주는 게 훨씬 효과가 크거든요. 또는 50만 원만 줘도 돼요. 그래서 내가 전체 조직을 이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뭐 정말 며칠 밤새 가지고 프로젝트 만들었다, 뭐 어떤 큰 BD 땄다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그거를 캐시를 주시든 이마트 상품권 100만 원으로 주든 아니면 여행 상품권으로 주든 바로 하시는 거. 그게 조직에 굉장히 긍정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만들어내고요. 그거를 남들 앞에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냈고 왜 보상을 받는지를 얘기하게 되면 그 플러스 포인트가 전사에 퍼지거든요. 그래서 CEO로서는 아까 이제 긍정 조직 말씀드렸는데 CEO로서는 뭘 관리하셔야 되냐면 특히 이렇게 에너지가 다운될 때 시점에서는 조직에 이 플러스 에너지가 나오는 거를 관찰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스팟 보너스하고 피어 보너스 또는 칭찬하는 방법.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적외선 카메라 아시죠? 적외선 망원경 같은 거 그거를 끼고선 밤에 어떤 숲을 보면 막 그 동물들이 막 뛰어다니겠죠. 숲에 안 보이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조직에서 지금 에너지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관찰하실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개인에 대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조직의 플러스 에너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걸 바라보셔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차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랙티스가 스팟 보너스, 그다음에 피어 보너스, 칭찬. 이걸로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구글이에요. 아주 초기 때부터 그걸 했던 회사고요. 그래서 동료들끼리 칭찬을 해주고 그다음에 구글은 뭐 초기 때 돈이 좀 있었으니까 거기는 175불씩 줬지만 여기 있는 조직이라 그러면 칭찬할 때 이마트 상품권 10,000원짜리라도 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100만 원을 갖다가 10,000원짜리로 다 바꾼 다음에 미리 나눠주는 거죠. 한 사람당 만약에 12만 원씩 월 하나씩 쓸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다 소진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연말에 내가 몇 장 갖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거를 슬랙에다 남기는 거죠. 내가 누구한테 나는 A라는 사람한테 칭찬을 하고 싶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를 도와줬고 모범이 됐다. 그래서 상권을 줬다. 기록이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전 사원이 보게 되죠. 그게 플러스예요. 그게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 긍정 조직 개발학에서 나온 걸 보면 부정적인 이벤트하고 긍정적인 이벤트의 비율이 2.9대 1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이때 회사가 안정적이 되고 성장을 팡팡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나 조직이나 관계에서 이게 2대 1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조직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거나 사람들 관계에서는 관계가 깨지거나 이혼하는, 그러니까 맨날 뭐 싸우는 게 더 많은 거죠. 칭찬하는 것보다. 그런 관계로 되면 이혼하는 관계로 가는 확률이 되게 높다. 조직은 성과가 떨어지는 걸로 간다.
그 다음에 이 2.9대 1을 넘어서게 되면 이거는 비판이 잘 안 나오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조직 성장이 더 걸림돌이 되더라. 그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뭐 우리가 비율을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죠. 비율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걸 누르면 비율이 높아지겠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부정적인 걸 누르게 되면 나중에 폭발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거는 충분히 관찰을 하고 대신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이벤트를 많이 만드시는 거를 의도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대표님들이 아마 대부분 위워크나 이런 데 있으면 딱 사람들 다 보이잖아요. 내가 아침에 들어갈 때 얼굴 구기고 들어가면 직원들 다 표정 안 좋아져요. 하루 종일. 근데 들어가면서 박수만 치고 들어가도 조직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거든요. 간단한 예지만 그런 것들이 에너지를 관리하는 아주 간단한 비결입니다. 그다음에 들어갈 때 인사 한번 크게 하고 들어가는 서로 간에 이 정도만 하셔도 에너지 관리가 충분히 된다. 그래서 약간 다른 얘기까지 했지만 이 스타트업의 어떤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이거는 즉각적인 인정이 있다. 돈이 안 가더라도 내가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주고 슬랙에다 인정해주는 것이 가장 어찌 보면 비용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이다. 사람을 만약에 채용할 때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뭐 정답은 없는데 채용 기준으로 제가 제시하는 것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동안 4가지 또는 5가지인데 첫 번째는 GCA라 그래서 General Cognitive Ability. General Cognitive Ability는 똑똑하냐예요. 한마디로. 똑똑하자는 게 뭐 IQ가 좋다 이거보다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정의를 잘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대안 중에 적합한 걸 찾아낼 수 있는 역량을 이제 GCA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 물론 IQ도 큰 역할을 하죠. 또 학벌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잘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Role Related Knowledge and Experience라고 해서 전문성. 그 분야 전문가냐. 결국 우리는 동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거 맡겼을 때 잘할 사람이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GCA가 너무 탁월하면 전문 지식이 없어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흔치 않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 영역을 안 볼 수가 없고요. 세 번째는 리더십. 리더십은 뭐냐면 리더들, 매니저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데 직급과 상관없이 리더십이라는 거의 핵심 개념은 내가 직급과 상관없이 해야 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 회사 조직이 굉장히 쉽죠. 그래서 세 번째가 리더십. 네 번째는 cultural fit. 근데 cultural fit에 사실은 대표님이 의도하시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회사마다 다르고 파운더마다 다 다르죠. 그 키워드가.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성실성일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덜 성실해도 되는데 정말 창의력이 뛰어났으면 좋겠고 이런 회사가 있고. 그래서 이 culture fit에 있는 키워드는 이 다음 질문에 있는 것처럼 핵심 가치에 기반한 거. 그거를 맞추고 있는 거냐. 근데 위에 세 가지 똑똑하고 전문적이고 리더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걔는 왠지 현대 조선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우리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마지막 컬처럴 핏이 굉장히 저는 위의 세 개보다 오히려 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핵심 가치라든가 이거를 잘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하나 더 다섯 번째를 더한다 그러면 그로스 마인드셋. 그러니까 내가 이 분야 전문가인데 정말 한 20년 동안 정말 이 분야를 파가지고 전문가인데 20년 전 기술을 계속 가지고 있고 안 변한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20년 전에 성공을 가지고 계속 팔아먹는다든가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은 역할로 들어왔지만 조직의 성장 단계보다 앞서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우리가 이제 그 스타트업 물리학의 법칙 이거 많이 뭐 요새 김동신 대표도 많이 얘기하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것처럼 사람은 이렇게 리니어하게 성장하고 조직은 엑스포넨셜 성장을 하는데 이 곡선을 못 따라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의 성장 곡선이 꺾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100%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데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자기를 혁신해내느냐 자기 롤을 계속 키워내가고 역량을 향상시키느냐에 따라 다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이제 키워드 말씀드린 적이 오셨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채용 요건으로 들어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채용할 때 우리는 사람을 채용하는 기준이
A 임원 다르고 B 임원 다르고 C 임원 다르다. 그럴 때는 하나의 기준을 만드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거 쓰실 때 이 5가지 중에 적절히 골라 쓰시면 제가 보기에는 빠지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어느 조직이든 이 5가지 이상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제 경험상. 만약에 6번째나 7번째 찾아내시면 저한테 좀 전화 좀 주시고요. 정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로 논의하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한 관점을 잘 비교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좀 마이너한 걸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 아까 얘기했던 GCA나 뭐 제너럴 커그니티브 법이 이 5가지를 과목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회사를 만약에 대학으로 따진다 그러면 내가 입학사정관인데 이 5가지 과목에 대해서 얘가 어느 정도 학점을 받을 수 있을까를 서로 인터뷰 과정에서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캘리브레이션을 해보면 이 사람을 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바로 결정됩니다. 네, 이게 뭐 정확히 의도하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PO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저는 이게 타이밍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PO 조직에 적합한 사이즈가 또 있거든요. 근데 요즘 트렌드를 보면 너무 일찍 PO 체계로 가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이게 팬시해 보이거든요. 진짜 있어 보여요. 진짜로 PO 조직 운영하면 마치 우리가 스파티파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뭐 글로벌 조직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조직은 굉장히 버든이 많이 가는 조직 운영 방식 중에 끝판왕이에요. 어찌 보면. 근데 그거를 너무 일찍 가버리게 되면 우리가 목적한 거는 못 이루고 커뮤니케이션만 꼬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게다가 PO라는 사람이 진짜 중요하죠. 프로덕트 오너잖아요. 프로덕트 오너인데 이 프로덕트 오너라는 사람이 만약에 IT 쪽에 계신가요 지금? IT 쪽이라면 이 사람들이 갖춰야 되는 역량이 뭐냐면 아이디어 크리에이션도 해야 되고 프로젝트 매니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 리소스도 봐야 되고 디자이너, BD, 세일즈, 마케팅까지 다 해야 돼요. 물론 어떤 조직은 요 중에 마케팅은 빼고 세일즈를 빼는 조직의 PO도 있을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PO라면 이거를 다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이 없죠. 그 중에서도 마케팅과 세일즈와 이 아이디에이션 쪽까지는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대부분 CS 백그라운드가 아니면 개발은 전혀 못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개발을 또 완전히 놓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피드백도 못 주고 평가도 못 해주는 일이 발생을 하고 또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 5년 미만의 PO들이 있는 조직도 심지어 있어요.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은 15년차, 20년차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조직의 그립이 또 안 잡혀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은 PO인데 권한은 하나도 없고 결국은 대표가 와서 결국은 PO 역할 다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직의 구조를 선택을 하실 때 물론 고민 많이 하셨겠지만 이게 우리한테 적합한 조직이냐. 그 다음에 이 PO 조직이나 애자일 조직이 잘 작동할 때는 싱글 프로덕트가 아닐 때 작동하는 거거든요. 싱글 프로덕트일 때는 이 펑셔널 조직이 제일 빠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멀티 프로덕트와 멀티 프로세스가 될 때 이 매트릭스 조직이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나마도 매트릭스 조직으로 가실 때 고려하셔야 되는 게 이 PO 조직이라는 거는 프로덕트 별 조직이잖아요. 프로덕트 오너 체제니까. 근데 그랬을 때 펑션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CTO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건 결국은 이렇게 세로 조직과 가로 조직이 합쳐지는 게 여기 딱 락인이 되면서 힘을 발휘하는 건데 이쪽 세로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완할 거냐 하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는 20명, 30명짜리 조직이라면 그 고민이 너무 사치스러운 거라는 거죠. 오히려 차라리 조직을 더 빨리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 애자일 조직이 유행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눈이 가려질 수도 있다라는 게 뭐 대표님 조직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90% 이상의 조직이 그 실수를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약간 다른 차원일 수 있는데 이거는 대표님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의 리드가 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조직의 리드로 발돋움하는 사람들이 꼭 신경 써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입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개입이라는 게 잘못 발현이 되면 이게 마이크로 매니징이 되거든요. 물론 개입이 할 때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마이크로 매니징이 왜 생길 거냐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대표님들한테도 나타나요. 그래서 어느 스타트업 가보면 대표 별명이 박대리 뭐 이런 경우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물론 답답하니까 내가 그거를 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근데 그 대표님들 말고 C레벨이나 팀장들도 그런 걸 경계해야 되는데 사람이 대부분 스타트업에 있게 되면 내가 평소에
대기업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롤보다 훨씬 큰 걸 하게 되죠. 내가 팀원이었는데 갑자기 팀장이 되거나 실장이 되거나 부문장 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스텝업이 안 돼요. 근데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 근데 나는 팀장이고 이 사람들 목표 줘야 되고 중간 점검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결국 인정을 먹게 살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똑같아요. 근데 내가 갑자기 조직의 리더가 됐는데 뇌가 먼저 알아요. 아, 내가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걸 먼저 아는데 그 인정의 원래가 내가 갖고 있던 게 100이었으면 내가 이게 70이 됐다는 걸 알거든요. 역할이 커지게 되면 그럼 30을 채워야 돼요. 그 30을 뭘로 채우냐면 내가 전에 잘했던 실무 역량으로 채우는 거예요. 너 내가 엑셀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보여줘. 내가 BD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프로젝트 매니저먼트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그게 마이크로 매니징이에요. 그 끝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그거가 안 나오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 팀장 시켰을 때 내가 바라는 거 이거야. 그 익스펙테이션을 명확하게 줘야 조직이 확실하게 돌아가고 PO를 맡겼으면 PO에 걸맞는 권한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안 되고 있다 하게 되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조직적인 메커니즘을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까 얘기하신 그 커멘트들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입사할 때 그거 보고 들어오니까. 미국의 글래스도어 보고 들어오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뭐에 영향을 주냐면 우리 임플로이어 브랜딩에 영향을 주고 그게 회사의 조직 역량에 지대한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관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왕 있는 거 내리려면 또 막 좌플랜 가서 막 싸워야 되고 막 이 난리를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온 건 어쩔 수가 없단 말이죠. 물론 이제 막 가서 또 댓글로 막 밀어내고 막 별거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본질이 아닌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의 핵심이 뭘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거의 핵심 키워드가 뭘 것 같으세요? 네? 대표 중심. 뭐 저는 그걸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물론 이름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렇게 쓴다는 얘기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에너지가 뭐냐면 분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왜 분해하나요? 왜 분해할 것 같으세요? 핵심은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하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기준이 필요하죠. 기준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이제 그 기대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기대라는 건 나의 과거 경험에 기반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대기업에 있었다. 대기업에 있는데 이 스타트업이 지향하는 바를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런 경험이 없게 되면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 같기도 하고 동아리도 아니고 이거 뭐지? 이거 뭐 독재도 아니고 왜 제가 마음대로 이 형을 결정하지? 설명도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스타트업의 조직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스타트업 조직 문화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뭘 것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 문화의 특징. 우리가 대부분 지향하는 수평이잖아요. 수평. 그렇죠? 수평 좋은 가치죠. 좋은 가치인데 저는 이 수평이라는 것이 너무 잘못 지금 해석되어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수평이다 보니까 위아래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위아래가 왜 없어요? 대표가 있는데. 그런 게 어디서 세상에 수평적인 조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시멈 만들 수 있는 건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수평적인 문화 정도죠. 수평적인 조직은 없죠. 위아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가식이에요. 가식을 하면 안 되죠. 그럼 사람들이 분노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수평이라는 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린 수평이니까 직급 같은 거 없어야 돼. 근데 대표는 있고 부문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이런데 우린 직급 없으니까 마이클이고 제니퍼고 뭐 이러면은 우리는 수평이야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20명까지는 그걸로 넘어갔는데 그 조직은 4단계로 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forming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storming, 세 번째가 norming, 네 번째가 performing 단계로 커집니다. 근데 지금 30명에서 60명까지가 대부분 forming 단계예요. 한 100명까지도 forming이에요. forming 단계는 뭐냐면 언제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적이 외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가 똘똘 뭉쳐요. 그래서 오히려 단합이 커지는 때가 이때예요. 똘똘 뭉치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단계 스토밍으로 가게 되면 마치 질풍노도시기 같은 거예요.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단계예요. 근데 왜 스토밍 단계가 올 것 같으세요? 왜 싸울 것 같으세요? 자, 포밍 단계에서 왜 안 싸우는 것 같으세요? 생존의 이슈도 사실은 아주 우아한 얘기고요. 나눠 먹을 게 없어서 그래요. 나눠 먹을 게 생기면 싸웁니다. 시리즈 B가 가지고 한 1,000억, 500억 보이잖아요. 그럼 내 지분 퍼센티지에 따라서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내 영향력을 얼마나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공정해야 되는 거죠. 공정 안 하고 제가 지분을 스탁옵션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 차라리 내가 덜 받으면 안 받으면 괜찮은데 제가 받는 게 싫은 거죠. 제가 권력 더 많이 가지고 가고 있고 제가 조직 더 키우면 짜증 나는 거죠. 그게 인위적으로 됐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그걸 쓰는 거죠. 또 동네방네 소문 내고 다니고 저 스타트업 욕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와요. 근데 그 시기가 그러니까 성장해서 청소년기가 됐는데도 아기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대부분은 그때 가서 알고 나중에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인사나 조직에 대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1, 30, 30, 1, 30, 30, 100, 300에서 두 단계 정도를 미리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특히나 빨리 성장하는 조직에서 이게 금방 와버려요. 그럼 가보면 공정이 없죠. 공정이 또 왜 없냐면 우리가 이제 팀장은 있고 다 팀원이잖아요. 팀장까지는 오케이라고 합시다. 그럼 나머지는 다 팀원이죠. 옛날에는 뭐 레벨 1, 2, 3도 있고 사원 대리 과장도 있고 다 있었는데 이제는 한 덩어리예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가 한 반인 거예요. 대학생은 팀장들이고 석사들은 뭐 본부장이고 CEO는 박사고 이런 똑같단 말이죠. 근데 1년 차랑 초등학교 1학년하고 고3짜리가 같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땐 되게 즐겁고 좋았는데 한 반에서 똑같은 걸로 시험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피보나요? 초등학생이 피보잖아요. 똑같은 문제로 시험 보는데. 그런 꼴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초반에는 괜찮았었는데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는 50명에서 100명 넘어갈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사람들한테 수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수평 믿지도 않아요. 공정함이 중요하고 그 공정함 기준을 우리는 어떻게 스타트업에 맞게끔 만들어 놓을 거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준과 기대 이거를 맞춰요. 그래서 우리는 스타트업의 핵심 가치가 되게 중요한데 그 핵심 가치가 뭐냐? 우리는 대기업이랑 다르게 갈 거야. 그걸 명확하게 알려줘야죠. 우리는 대기업까지 그렇게 매년 뭐 기대 수준 주고 목표 주고 레벨 해가지고 이거 당분간 못해. 그걸 알려주면 되는데 그냥 수평이라는 굉장히 멋진 말로 얘기를 해주는데 실제는 굉장히 구린 일이 벌어지는 이게 사람들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 이유가 완전히 없다고 보기 어려워요. 만약에 이유가 없는데 그런 걸 만들었다면 애초에 채용을 잘못하신 거죠.